화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21학년도 4월 학평 화학2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손은정 쌤입니다. 여러분 화투 어떠셨어요? 쌤이 총평에서 우리 화투 시험 어땠는지 잘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투가 어땠는지 특히 쌤이랑 같이 집중해서 보면 어떤 문제 보면 좋을지 정리하고 보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총평 먼저 보고 쌤이랑 지금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패밀리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4월 좀 평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습을 꼼꼼히 해야죠. 어떤 개념들이 활용이 됐고 혹시 내가 조금 부족했던 개념이 있다면 어느 포인트인지를 정리해 두시면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험 볼 때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1번 문제, 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라고 해서 물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은 무엇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 이는 물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과 관련이 되어 있다. 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온도 변화랑 관련돼 있던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요. 비열 또는 열용량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열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물질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 주어야 하는 에너지 이거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비열이 꽤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질, 뭐 예를 들어서 물 1g을 1도씨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이런 뜻. 그러면 약간의 에너지를 주면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작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기에 열용량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이것도 가능한 답이 될 수 있었겠죠. 열용량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었냐면 물질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 주어야 하는 에너지, 이게 열용량이에요. 그럼 여러분 비열이랑 비교해 보면 질량에 대한 말이 없어졌죠. 바로 그겁니다. 비열에다가 물질의 질량을 곱해준 값은 우리는 열용량이라고 해요. 비열은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고 열용량은 이미 물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 얘네들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니? 라는 거. 근데 어차피 1g 높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으면 물질의 양이 많아져도 많은 에너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열과 열용량 이런 관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번에는 물론 보기에서 비열이라고 하는 표현밖에 없었지만 열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물 분자 사이에 결합이 꽤 강해서 열 에너지를 줘도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조금 제한되는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물 분자 사이에 이 결합? 맞습니다. 수소 결합이 강해요. 이 수소 결합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비열도 좀 큰 편이다. 이런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1번이었습니다. 쌤이 우리 첫 번째 문제여서 조금 이제 우리 좀 워밍업 한다고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문제면 우리 문제 봤을 때 그래 이거야 하고서 몇 초 만에 바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만 확인하는 문제였었죠. 이번에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온도 T에서 X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가일 때 X 기체의 압력, 나에서 X 기체의 압력, 비율 좀 계산해 보세요. 이런 말이죠. 그럼 기체야. 그럼 PV는 nRT. 일단 이거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 뭐였었냐면 여기서 무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줬어요. 문제 봤더니 온도가 일정해, 무시. R도 상수니까 일정히 무시. 그럼 결국 PV는 몰수랑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궁금한 게 뭐라고요? 압력 궁금하다고요. 그럼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부피분의 몰수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찾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나에다가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에서 기체의 부피는 V예요. 기체의 몰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Wg 있다고 하네. 우리 Wg에 기체가 N몰 있다고 해볼까? 그럼 N. 이게 바로 가일 때의 압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에서 볼게요. 기체의 부피가 EV입니다. EV.
그리고 기체가 4W 들어가 있어요. W가 N이라고 했으니까 4W는 그치 4배 4N이에요. 여기에다가 4N 넣어주세요. 우리 가에서 V분의 N을 P라고 한다면 나에서는 그거의 2배가 됐으니까 2P가 되죠. 궁금한 게 뭐라고? 네, 가에서의 압력 그리고 나에서의 X의 압력 P분의 2P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이렇게 바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P분의 nRT라고 하는 내용 그대로 적용해보면 네, 기체에서 요 정도면 할만해요. 자, 이번에는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3가지 결정성 고체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아이오딘 그리고 얘네들 리튬 그리고 염화, 나트륨 이렇게 3종류 고체 준비되어 있네요. 하나하나 분류해 볼게요. 금속 결정입니까? 네, 여기에서 금속에는 딱 하나 있죠. 누구? 리튬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튬 배치해 줄게요. 그럼 아니오의 아이오딘 아니면 염화, 나트륨 둘 중에 하나인데 음이온이 존재하는가? 여기서 음이온 존재하는 거 염화이온 하나밖에 없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염화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염화, 나트륨, NaCl이 나가 되는 거고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I2, 아이오딘 여기에다 배치해주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봤어요. 나는 이온 결정입니까? 그쵸. 지금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네, 이온 결정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다는 I2니? I2 나왔는걸? 네,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디귿인데요. 전기 전도성은 나가 가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일단 나 이온 결정이라고 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닥따닥따닥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이에요. 가는 뭐죠? 네, 맞습니다. 얘네들 금속이었고요. 금속 결정이라고 하면 금속 양이온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 이 사이에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금속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전자들 덕분에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치,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금속 전기 전도성 좋아요. 근데 이온 결정 같은 거는 이온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걸어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가가 나보다도 더 크겠구나. 있고요, 없습니다. 없고요,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우리 3번까지 정말 몸풀기식으로 슉슉슉 넘어왔어요. 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해냈을 겁니다. 자, 그림은 T도시 소금을 T도시 물에 용해시킬 때 수용액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비커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 나왔어.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영역은 물에다가 소금을 용해시키고 있는데 여기가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을 기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를 우리 주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쭉 봤더니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수용액의 온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쵸. 주위에서부터 어떤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흡열 반응이겠구나. 여기까지 일단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져 있는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소금이 물에 용해돼요. 이거를 그냥 굳이 여러분은 안 써도 머릿속에서 나와 있었겠지만 도저히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금이 물에 용해되고 있습니다. 이때 열 에너지가 출입하고 있을 거예요. 수증기가 비커 표면에서 응결하고 있어요. 자, 수증기가 비커 표면에서 응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액체로 가고 있어요. 이 말이잖아. 여러분, 기체가 액체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았죠. 근데 얘네들이 액체로 내려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하고 있는 반응이라고요. 그러면 이 열을 어떻게 하니? 네, 소금이 녹을 때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자기네들이 용액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NaCl이 용해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기억, 니은, 디귿도 괜찮거든요. 자, 기억 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출입한다. 지금 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였어요. 두 번째, 기억은 발열 반응이다? 아니요, 흡열 반응인 거 확인했죠.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 그리고 자기의 온도도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디귿, 니은의 반응 엔탈피는 델타 H는 0보다 어때? 더 작습니다 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화투 시험을 볼 때도 한 요 정도로만 나와주면 정말 너무 고마울 것 같죠. 네. 자, 이번에 5번 볼게요. 다음은 액체 A, B, C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기준 끓는 점 그리고 25도씨에서의 증기 압력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확인할래? 라고 봤더니 액체 A, B, C의 분자 간 인력의 크기를 비교해 주세요. 여러분, 분자 간의 인력, 액체 분자 간의 인력 하면 머릿속에서 탕 떠올라야 되는 거? 끓는 점. 네, 우리 액체가 기체로 가려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모든 결합을 끊어내야 되는 거였죠. 이상 기체라면. 그럼 입자와 입자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그럼 끊어내기가 어려워. 에너지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끓는 점 어떻게 돼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끓는 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분자 간의 인력을 판단을 해봤어요. 나왔죠. 네, 기준 끓는 점. 우리 기준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기압에서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었어요. 네, 1기압에서 A의 끓는 점이 B의 끓는 점보다도 더 높습니다 라는 말은 오케이, 분자 간의 인력은 A가 B보다도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볼게요. 25도씨에서의 증기 압력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C가 B보다도 증기 압력이 더 높죠. 이 말은 같은 온도 조건에서 C가 B보다도 증발을 더 잘하더래. 그럼 왜 증발을 잘할까 생각을 해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 결합이 약하니까 조금의 에너지만 받아도 훅훅훅훅 증발돼 버리니까 그렇게 증기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B가 C보다도 더 커요. C가 B보다 작으니까 증기압력이 커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 정리한다면 분자 간의 인력은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B, C일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 보기에서 주어져 있는 거 1번 A, B, C입니다. 바로 찾았죠. 그런데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단 A, B, C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길래 우리 연습이 중요한 거니까 단순히 한 문제 맞추는 거, 이거 맞추는 거 여러분 못했겠어요? 쌤은 믿습니다.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우린 연습이니까 한번 이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증기압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증기압력 곡선이었죠? 자, 그런데 분자 간의 인력이 C가 제일 작다고 했으니까 C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잘 돼요. 이런 뜻이었어요. 증발이 잘 돼요. 자, B라고 하는 애는 C보다는 분자 간 인력이 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온도일 때 증발이 잘 안 돼서 증기압력이 낮아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쵸? 증기압력이 더 낮아져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은 C가 B보다 더 큽니다. C가 B보다 더 커요. 네, 지금 우리 조건이랑 딱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까요? 기준 끓는 점은 외부의 압력이 1기압일 때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증기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똑같아질 때 바로 그때의 온도를 의미하는 거였거든. 그럼 외부의 압력이 1기압이야. 그럼 A, B, C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될 때 바로 그때의 온도를 뭐라고 하자? 끓는 점이라고 하자. 그럼 A의 끓는 점이 B의 끓는 점보다도 더 높습니다. 네,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네, 이런 내용들까지 5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던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6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6번은 용액의 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정말로 마음 편한 문제예요. 근데 ppm이라고 하는 농도는
사실 그렇게 자주 모의고사에서 쌤 기억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와서 좀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ppm 농도는 용액 몇 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ppm이 뭐의 약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parts per million. 네, 100만이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100만 그램 중에 용질이 몇 그램 녹아있니? 이게 ppm 농도였어요. 그럼 100만이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pm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서는 4번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랑 되게 비슷한 농도가 하나 더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사실은 우리 퍼센트 농도 많이 사용했잖아.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이었습니다. 만약에 용액의 질량을 그램으로 사용하겠으면 용질도 똑같이 그램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하면 또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당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이에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사실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용액을 100g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해 보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요 정도 하면 우리 1페이지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은 쭉 다시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괜찮았죠? 네, 선생님이 난이도 평이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어떤 시험이든 첫 페이지는 쌤 평이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평이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개념 공부하고 왔으니까 이제 요 정도 문제들은 탕탕탕탕 풀린 거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시고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세 가지 물질과 제시된 기준에 따른 점수의 합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나왔죠.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봤더니 일단 플로우린과 수소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는 각각 플로우린 그리고 OF2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정보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했냐면 기준에 따라서 물질들에게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그 점수들을 모두 더한 걸 기억, 니은, 그리고 4라고 해보자 라는 거. 자, 그럼 한번 기준에 따라서 점수 배치해 보겠습니다. 플로우린과 수소, 분자 간의 분산력 존재합니까? 네. 분산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모든 분자에게 다 적용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플로우린과 수소 1점 받아야 돼요. 근데 방금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분자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도 있고요. 얘네도 있어요. 분자 간 수소 결합이 존재합니까? 플로우린과 수소 보시면 수소가 플로우린과 공유 결합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 옆에 또 다른 분자의 플로우린이 온다면 이 둘 사이에 수소 결합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2점 받아주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수소가 애초에 없는 걸, 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죠. 나머지 이 두 물질은 수소 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분자 간 쌍극자 힘이 존재합니까? 쌍극자 말 그대로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극성 분자죠. 자, 그럼 여기에 존재해야죠. 자, 쌍극자 힘 3점 부여하겠습니다. 얘네들 무극성 분자야? 그러면 쌍극자 힘 없어요. OF2 극성 분자니까 여기에도 3점 배치해주면 나가 나왔다. 더했을 때 4점 나오는 거 얘가 OF2가 될 거고요. 가는 F2, 가는 1점. 자, 플로우린과 수소 다 더해서 6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 뭐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 헷갈릴까봐 여러분 수소 결합은 쌍극자 힘의 일부일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쌍극자 힘과 수소 결합은 이렇게 꼭 분리해서 다른 힘으로 같이 살펴봐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는 플로우린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니은 볼게요. 기억 더하기 니은 해주세요. 더하면 7 나오지?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이네. 자, 그럼 마지막 딕은 기준 끓는 점 물어보고 있는데, 자, 기준 끓는 점 가나 비교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단 비교해볼게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자 간의 힘과 관련돼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럼 분자 간의 힘들 비교해보면 되지.
두 분자에는 모두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분산력은 일반적으로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또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분자의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고요.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봐. 산소가 하나 더 붙었잖아. 그럼 분자량도 클 거고 분자의 크기도 클 거니까 분산력 어디서 강하게 작용해요? 네, 바로 여기에서 분산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기에는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힘까지 추가해 줬잖아. 그럼 분자 사이의 힘 누가 강해? OF2가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끓는 점은 나가 더 높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죠. 기준 끓는 점은 나가 더 높습니다. 잘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럼 맞는 답은 기억니은 띠그. 그래서 5번 이렇게 바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 7번까지는 사실은 그냥 눈으로 쓱쓱쓱쓱쓱 이렇게 하면서 풀면 풀렸던 문제들이고 이제 8번부터 조금씩 이제 손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2.5 몰랄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포도당의 분자량은 어쩌고 저쩌고 180이에요.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몰랄농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몰랄농도에 대한 정의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자, 몰랄농도란 주의해야 되는 거,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중에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자. 이게 몰랄 농도였죠. 주의해야 되는 거 용매 킬로그램 단위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가부터 볼게요. 소량의 물이 들어가 있는 비커에 포도당을 45g을 넣겠습니다. 결국 용질을 45g 넣겠다라는 거고 몰랄 농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용질의 몰수로 바꿔줘야죠. 네, 그래서 용질의 몰수, 포도당의 몰수로 바꿔줄게요. 45g을 화학식량, 분자량 18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4분의 1몰, 0.25몰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가해 수용액에다가 질량이 Xg이 될 때까지 물을 추가할 거야. 그래서 2.5 몰랄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정의를 생각을 해봐요. 2.5 몰랄 농도란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2.5라는 거, 그리고 용질의 몰수가 0.25몰이라는 것까지 찾았으니까 용매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0.1kg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 나왔죠. 그러면 0.1kg이라고 하면 결국 용매가 얼마가 필요한 거냐면요, 100g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쭉 보다가 2번 100g 바로 띵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수용액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0g 찾은 건 뭐야? 용매의 질량이죠. 자, 그럼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용매 100g에다가 용질 45g을 넣었잖아. 그치. 자, 100g에다가 45g을 넣었으니까 145g이 돼야지. 그래서 수용액이 145g이 될 때까지 물을 추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8번이라고 하는 8번 문제는요. 몰랄 농도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니? 용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 그 차이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 풀 수 있었을 거고요. 뭐 요 정도는 정말로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찰나의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이번엔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5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 나,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가 나로 갈 때 엔탈피 변화 나타나고요. 나가 다로 올 때도 다시 한번 엔탈피 변화 나타나요. 가, 나 사이에서도 엔탈피 변화가 나타나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려고요. 자, 일단 가가 나로 올 때 395kJ만큼 얘네들 발열합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가에서부터 나로 올 때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얼마만큼? 네, 395kJ만큼 빠져나가요. 이번엔 나에서 다로 갈 거예요. 393만큼 플러스니까 흡수해야 돼요. 오케이. 나에서부터 다로 갈 때는 흡수해야 돼요. 얼마만큼? 393kJ만큼 흡수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 높이 차이만 본다면 가랑 나 높이 차이는 395가 돼야 되고요. 나랑 여기 다인데 나랑 다 비교해 본다면 여기는 393만큼 높이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높이 차이 얼마만큼? 2라는 거지. 그럼 가가 다로 올 때는요 2kJ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문제에서는요, 요 정도의 계산도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면 끝났던 거죠. 가가 엔탈피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다 나 순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9번 문제 보면서 선생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이 정도의 문제만 나와준다면 화투가 정말로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산소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험이 나와 있네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산소 기체가 들어가 있는 산소통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통의 질량,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의 질량 더해서 W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소 기체를 눈금 실린더에 포집을 할 거예요. 자, 이때 그림과 같이 눈금 실린더의 안과 밖의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눈금을 읽으면 이 안에 산소 기체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바로 부피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눈금을 읽으면 산소 기체의 부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고려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안과 밖의 수면의 높이를 맞췄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수은지를 가지고 기체들의 압력을 측정을 할 때도 항상 기준을 어디로 뒀냐면 액면의 높이가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많이 뒀었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밖에서 누르고 있는 대기압과 눈금 실린더 안쪽에 있는 기체들이 누르는 압력이 서로 같아져야 하더라라는 거. 그러면 이 안쪽엔 어떤 기체들이 있을까를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기체가 있을 거냐면 일단 우리가 산소 기체를 불어 넣어줬잖아. 네, 이 안에는 산소 기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체가 있냐면 지금 우리 물에서 바로 포집을 했었죠. 그러면 물 표면에서 분자들이 증발되면서 나타나는 수증기도 같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눈금 실린더 안에서는 산소랑 수증기가 존재할 거고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부분 압력의 합 그게 바로 전체 기체의 압력, 바로 대기압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산소의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죠. 그럼 결국에는 산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럼 산소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산소의 기체의 분압 그리고 수증기의 분압의 합이 대기압이니까 결국 얘네들은 대기압에서부터 수증기압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 나 과정 후 산소통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걸 W2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산소가 일부 빠져나왔기 때문에 산소통 내부에 있는 산소 기체의 양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때 질량을 W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W1과 W2의 이 차이, 이게 뭐야? 빠져나간 산소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그 빠져나간 산소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이 눈금 실린더 안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기압과 수조 속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요. 그 온도에서의 수증기압을 조사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나왔네요. 어머나, 여기에다 정리해놨어. 자, 대기압 P1이라고 했고요. 온도에서의 수증기압을 측정을 해봤죠. 그리고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거, 물의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온도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문헌 조사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럼 P1에서부터 P2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하자? 산소의 압력이다 라고 얘기하자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온도. 수상 치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기체의 온도라고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을 하면 기체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체니까 또 무엇이 필요해?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분자량 나왔죠. 그리고 질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런 관계를 사용했다고. 기체의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을 숑 넣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에는 분자량이란 PV분의 WRT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뭐라고? O2의 분자량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O2에 대한 정보들 다 넣어주면 되죠. 일단 산소의 압력 어떻게 찾아요? P1에서부터 P2 빼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P1 빼기 P2 이게 산소의 압력. 자, 그럼 산소의 부피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그치, 이 눈금 실린더 안에 모여 있으니까 눈금 실린더의 부피를 읽기로 했어요. 이거 분해. 산소의 질량 확인하겠습니다. W1에서부터 W2를 빼주면 그거를 산소의 질량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고, R은 기체상수니까 뭐 문원값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수성치환이니까 물의 온도를 기체의 온도라고 두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산소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실험을 해본 결과 산소의 분자량이 이론값보다 작았대. 우리가 무엇인가 실험을 좀 잘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실험 오차의 원인이 무엇일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 잠깐만 딴소리 조금만 한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서 본 기억 나지 않아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기체 분자량을 측정을 할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할 건데 실험 결과가 좀 잘못됐다?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잘못했을까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문제 공부한 팸이라면 요 정도 아유 그때 그 기억 살려서 요것만 딱 확인해서 잘 해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다 잘하셨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자량이 이론값보다 작게 나왔어요. 네. M이 작아지려면 어떤 요인들이 있었냐면 일단 기억, 가에서 실제값보다 W1을 작게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W1이 작아지면 W1-W2 역시 작아질 거고 그럼 분자가 작아지니까 분수값도 작아지겠지. 오케이. 자, 그럼 기억은 뭐 적절한 추론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나에서 실제값보다 V를 작게 측정을 해요. 그러면 기체 부피를 작게 측정했어 이 소리거든. 그러면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분수값은 오히려 커져야죠. 네, 만약에 니은처럼 했으면 분자량은 이론값보다도 오히려 크게 계산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라에서 실제값보다도 P1을 작게 측정을 했습니다. P1이 작아지면요. P1 빼기 P2도 작아지겠죠. 역시 분모가 작아진다고. 그럼 분수가 커지네? 아, 얘네들 아니구나.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하나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요 실험은 많이 봤으니까 기체 분자량 측정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이어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쌤이랑 단계 살펴봤지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조금 낯설면요. 지금 이 기회에 쌤이랑 정리해뒀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 뭐 수능 특강 또는 수능 개념 또는 교과서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이런 기체 분자량 측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실험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이렇게 넘겨가면서 각각의 단계가 어떤 값들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인지 생각해가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1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A 수용액 그리고 B 수용액의 물과 용질의 질량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표는 수용액 가나의 기준 어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나는 A, B 수용액 둘 중에 하나이고 분자량은 A가 B보다도 더 큽니다. 자, 이런 정보까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용액 물에다가 용질을 녹인 애들이죠. 기준 어는 점이 몇 도? 네, 0도씨에서 어는 점은 0도씨가 아니라 1기압에서의 어는 점은 0도씨입니다. 자, 그런데 어는 점이 낮아졌어요. 용액이 됐더니.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T도씨에서 얼었다라는 건 어는 점 내림이 몇 도라는 소리예요? 네, T도씨라는 소리고요. 얘네들은 어는 점 내림이 3T만큼 나타났습니다. 라는 소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는 점 내림은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몰랄 농도에다가 몰랄 내림 상수를 곱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몰랄 내림 상수라고 하는 애들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점 내림이 3배 차이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몰랄 농도의 농도가 이게 바로 몇 배 차이 났다? 이게 3배 차이 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몰랄 농도가 서로 다르다고 했고 용질의 분자량이 다르다 했으니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A, B 중에 어떤 애가 가, 어떤 애가 나인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랄 농도죠. 몰랄 농도,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몰랄 농도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몰랄 농도 한번 정리했는데 몰랄 농도란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중에 용질의 몰수. 네. 자, 요것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해볼게요. 일단 A 용액부터 볼까? 자, A 용액을 봤더니 물이 100g 사용됐대요. 0.1kg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단위는 잠깐 생략할게요. 자, 0.1kg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질의 몰수를 찾아야 되는데 4g이고요. 얘네들을 A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번엔 B 수용액 볼게요. 자, B. 200g 사용하고 있으니까 0.2kg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질의 질량 8g이에요. 얘네들을 화학식량 MB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몰랄 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실이 하나 나타나냐면 이거 봐. 용매의 양이 2배 됐죠. 네. 자, 용질의 질량도 똑같이 2배입니다. 2배, 2배 없어진다고. 얘네들 사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용매의 양이 똑같네? 아하,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에 따라서 이 물질의 몰랄 농도들이 결정이 되겠다 라는 거네요. 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A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보다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네들 결국엔 몰랄 농도는 B가 더 클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몰랄 농도가 더 큽니다. 이게 누구? 얘가 나예요. 그럼 몰랄 농도가 더 작습니다. 얘가 누구? 네, 얘가 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둘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용매의 질량도 똑같고요. 용질의 질량도 똑같아요. 결국 몰랄 농도는 분자량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분자량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바로 몰랄 농도 몇 대면? 네, 1대 3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MA 대 MB. 분자량 B는 3대 1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보기 여러분 해결됐을걸요. 기억 볼까요? 가는 A 수용액입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볼게요. 분자량 B는 A 대 B가 3대 1입니다. 네, 니은도 맞았죠. 그럼 마지막 뭐만 해주면 되냐면 디귿. 가랑 나를 혼합해봐. 요거 하나만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몰랄 농도가 3배 차이 나요. 요거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A에서 용매 0.1kg 있을 때 용질이 그냥 M몰 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B, 만약에 용매의 양이 똑같이 0.1kg 있었다고 한다면 몰랄 농도가 3배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도 3배 3N 있으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용매 얼마 사용했냐면 0.2kg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6N만큼 있지. 섞어요. 자, 섞어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쓱 지우고 섞어주면 용질은 총 7N이 있는 거고요. 용매는 0.3kg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몰랄 농도예요. 근데 우리 몰랄 농도랑 어느 점 내림이 서로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0.1kg 안에 용질이 N만큼 있을 때, N몰만큼 있을 때 그때의 몰랄 농도를 어느 점 내리면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T만큼 어느 점이 내려가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몰랄 농도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점 내리면 어떻게 되면 돼? 3분의 7T가 되면 비례식이 딱 맞죠. 그럼 0도씨보다도 3분의 7T만큼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그럼 어느 점은 마이너스 3분의 7T 도씨입니다. 디귿도 맞네.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쌤이랑 정말 차근차근 다 보긴 했지만 여러분이 바로 문제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다만 몰랄 농도의 정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용액의 총괄성에서 이런 관계들까지도 알고 계셔야 그 다음은 뭐 이렇게 넣어서 비례 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11번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X 수용액에 용질 20g씩을 추가로 녹여서 서로 다른 농도의 수용액을 만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X 수용액 25%짜리 용액이 200g 있죠. 우리 퍼센트라고 하면 용액 100g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100g 안에 25g의 용질이 있는 건데 용액의 양이 200g으로 2배 늘었잖아. 그럼 용질의 양도 2배 늘어야 되니까 여기는 용질이 50g 있는 거야. 네, 용액 전체가 200g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용매도 물 150g이 있는 거죠. 이게 X 그리고 물의 질량입니다. 거기에다 용질 20g을 추가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용질이 70g이 있는 거고요. 네, 뭐 물은 여전히 150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 용질 20을 또 추가해볼까요? 그러면 그치, 용질이 90g 있는 거고요. 물은 여전히 150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 용액에 대한 정보가 좀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6몰랄 농도라고 하면 용매 1kg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는 거야? 6몰이 들어가 있는 걸 6몰랄 농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물질의 화학식량은 잘 모르겠어. X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식량 모르잖아요. 그냥 M 이렇게 둘게요. 그럼 결국 얘네들은 무슨 말이냐면 용매가 1kg, 즉 1000g 있을 때 용질은 6몰 곱하기 화학식량 한 질량만큼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러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6몰랄 농도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6몰랄 농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실은 물 150g에다가 용질을 90g 넣어서 만들었어요. 몰랄 농도가 똑같으려면 결국 용매 그리고 용질의 비율이 똑같으면 되니까 네, 비례식 성립하겠죠? 봤더니 물의 양이 10분의 15 한 값이네요. 100분의 15. 오케이. 자, 100분의 15 한 거예요. 그러면 용질도 어떻게 해줘야 돼? 100분의 15 해준 값이 9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만큼이 얼마면 돼? 600이면 돼요. 그럼 따라서 6m이 600이라고 했으니까 M 분자량은 얼마? 100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질의 분자량 100이에요.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문제 쭉 읽어보시면 사실 우리한테 궁금해하고 있는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A 몰랄 농도, A 몰 농도이다. 그럼 이 A 몰 농도 얼마인지 찾아봐 이건데, 몰 농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 용액의 부피분의 리터, 용질의 몰수, 요런 관계였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용액이 용질 70, 용매 150, 총 220g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로 친절하게 밀도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220g을 밀도 1.1g per 밀리리터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지. 그램 없어지고 그래서 200ml 있습니다. 즉 0.2리터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바로 찾았다고요. 그럼 이제 해줘야 되는 건 용질의 몰수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용질 몇 그램 썼어? 70g 썼어요. 용질의 화학식량 찾았죠? 100이라고. 100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얘네들은 0.2리터 안에 0.7몰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네. 자, 그럼 결국 얘네들 2분의 7이에요. 라는 거네요. 보기 봤습니다. 4번에 2분의 7몰 농도 바로 딱 있네.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용액의 농도랑 관련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보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왔죠? 우리 화학 2 문제들 풀 때 이런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 정말로 유용하게들 사용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까지 했으면 이제 용액은 쭉 넘어갔고요.
용액의 농도 계산은 좀 넘어왔고요. 이번에는 고체에 대해서 1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금속 X 결정의 단위세포 모형에서 단위세포를 자른 면, 그리고 금속 Y 결정의 단위세포 모형에서 단위세포의 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X, Y는 각각 채심, 그리고 면심, 입방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X부터 보세요. 이 지점을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옆으로 갖다 붙이면 A, B, C, D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A, B, C, D라고 하는 각 꼭지점에 입자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는 그치, 이 정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X는 무슨 모양? 채심 밑방 구조예요 라는 거 찾았습니다. Y 볼까요? 한 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 면의 꼭지점에 입자들이 존재하고요. 면의 중심에 또 다른 입자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면심 밑방 구조이라는 거지. 이것만 찾으면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은 뭐 바로 되는 게 기억, 채심입니다. 아, 네. 기억 보기 바로 틀렸죠? X는 채심 입방 구조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볼게요. Y 결정에서 한 원자의 가장 인접한 원자 수는 12개이다. 이거는 쌤이랑 계룡 공부할 때 이거 진짜로 요 숫자들은 꼭 외워주시면 좋아요 라고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면심 입방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입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얘랑 가장 가까운 입자가 누가 있냐면요. 면의 중심에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결정에선 요 단위세포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이 뒤쪽에 또 다른 단위세포가 있을 거고요. 옆쪽에도 단위세포가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도 단위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 안에 4개의 입자로 둘러싸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면이 이렇게 하나만 있었나? 아니죠. 이쪽으로도 면이 있는 거고요. 저기 뒤쪽으로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총 3개의 면이 있고 각 면에서 입자 4개씩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총 12개의 입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Y 결정에서 한 원자의 가장 인접한 원자 수는 12개예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T, 그 단위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 수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심 입방 구조 어떻게 했냐면 그치, 각 꼭지점에 있는 애들은 단위세포에 8분의 1씩 들어가 있어요. 꼭지점 8개. 그런데 정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는 총 2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면심 입방 구조 같이 봐요. 각 꼭지점에 8분의 1씩 있어요. 이런 애가 8개 있죠. 그리고 각 면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절반씩 잘려서 들어가 있어. 2분의 1씩 잘려 들어가 있는데 면이 6개래. 그럼 입자 4개 있는 거지. 그래서 단위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 수는 2개, 4개니까 그치, Y가 X의 2배입니다 라고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니은 하나 맞았네요. 2번이었습니다. 뭐 이제 고체 사실 입자수 세는 건 뭐 쌤이랑은 지금 하나하나 다 세보긴 했지만 머릿속에 있었죠. 보고서 딱 바로 판단되셨죠?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볼게요. 표는 T도시에서 A 수용의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T도시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P예요. 뭐 이런 정보들까지 주어져 있네요. 가 수용액부터 볼게요. 물의 질량, A의 질량 나와 있고요. 증기압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용액의 증기압력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냐면 라우레 법칙 이런 애들을 기억을 해본다면 이름은 몰라도 돼요. 자, 이 관계만 생각해 주세요. 용액속에 결국 용매에 의해서 증기압력이 나타나. 그래서 용매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결정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수용액은 증기압력이 5분의 4P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물의 증기압력, 즉 용매의 증기압력이 P라고 했으니까 가수용액에서는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몰 분율이 얼마? 5분의 4예요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보려고요. 이걸 찾아볼게요. 물이 100g 있습니다. 몇 몰 있는지 솔직히 18로 나누면 뭐 바로 나오겠지만 그냥 N몰 있다고 해볼게요. 자, AWg 있는데요. 얘네들은 확실히 우리 몇 몰 있는지 모르죠. 그냥 M만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는 M 더하기 N만큼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용매, 물이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요렇게. 그게 얼마? 이게 바로 5분의 4라고 하는 뜻이 됐죠. 그러면 정리해 줄게요. 5N은 4N 더하기
4m이 될 거고 따라서 n은 4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기 4m만큼 물의 몰수가 존재해요. 나수용액을 보면 물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안에도 4m만큼 있어요. A의 질량은 2배 됐으니까 오케이, 네, 2배로 A의 몰수는 늘려주면 되네요. 그럼 전체는 결국 몇 몰의 입자가 있는 거냐면 6m의 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매가 차지하는 건 얼마라고? 4m이라고 땡땡 없애주면 3분의 2. 이게 바로 용매의 몰 분율이죠. 그럼 용매의 몰 분율 3분의 2에다가 용매의 증기압력 P 해주면 결국 이게 얼마? 3분의 2P야 라는 거 나왔네? 4번이네. 오, 우리 막 개념만 알았더니 문제들이 쭉쭉쭉 풀려. 너무 막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 풀 때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18로 나눠서 몰수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숫자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아, 쌤만 그런 거 아니지. 선생님 숫자가 복잡해지면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 과감하게 임의의 숫자들을 한번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분자량 빨리 다시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14번 문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쉽고 빠르고 여기서 시간을 쭉쭉 단축시켜야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치도시 1기압에서 설탕 수용액을 단위 시간당 동일한 열량으로 가열했을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용액의 온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대기압은 일정하고 수용액은 라울 법칙을 따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기압에서 끓였죠. 만약에 순수한 물이면 어떻게 되겠어? 100도씨에서 끓어요. 기준 끓는 점이 100도씨니까 이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씨부터 끓어요. 자, 끓으니까 우리가 가해주는 열량들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0도씨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탕을 넣어서 용액을 만들었죠. 용액이 만들어지면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현상들 기억나세요? 끓는 점이 올라야 돼. 끓는 점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0도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 같다고 여기까지. 그런데 끓는다라는 건 뭐였냐면요. 액체 내부에서부터 액체들이 기화되는 현상, 이걸 끓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액체가 기화되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끓는 점 오름 뭐 이런 식 기억나시나요? 어느 점 내림이랑 그 형태는 똑같죠. 몰랄 오름 상수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됐고요. 그럼 결국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는 용액의 몰랄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끓기 시작을 해요. 액체 내부에서부터 기화가 일어나면서 액체 분자가 줄어들어요. 즉 용매라고 하는 애들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근데 용질은 그 양이 일정하잖아. 그럼 여러분 몰랄 농도 어떻게 돼가? 커지겠죠. 몰랄 농도가 커지고 있으니까 끓는 점 오름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끓는 점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네, 물질이 끓으면 앞에서 용액일 때보다도 온도 변화는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온도 변화의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계속 그 온도는 조금씩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 찾아볼까요? 몇 번? 5번이죠. 5번.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얘기했어요. 용액이 된다면 네,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되니까 끓는 순간에서도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이런 형태가 안 나와요. 3번이 말이 안 되는 거는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도 오히려 더 낮죠. 아유, 그럼 안 되지. 자, 그러면 이제 4번. 여기는 100도씨부터 끓기 시작하네. 끓는 점 오름이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번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라는 게 나와 있고, 우리 문제에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 25도씨 1기압에서 수소와 수소의 결합 에너지 구해주세요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합 에너지가 무슨 뜻이었어요? 기체 상태의 공유결합 1몰을 끊어내자라는 거. 그래서 기체 상태의 분자에서부터 결합 1몰을 끊어내서 기체 상태의 원자 2몰을 만들어낼 때 이때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쭉 봤습니다. 일단 문제를 쭉 봤더니 첫 번째, 산소 결합이 끊겨서 원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결국 산소 이중 결합에 대한 결합 에너지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식도 봤어요. H2O를 끊어내서 원자들로 만들고 있죠. 근데 H2O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자 하나당 산소랑 수소 사이 결합이 2개 있습니다. 그럼 H2O 1몰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수소 사이 결합을 2몰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원자로 만들 거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을 2몰 끊어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B를 2로 나눠주면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반응식을 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열화학 반응식이네요. 근데 우리 열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엔탈피,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결합 에너지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그 유치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네, 말하면서도 쌤 부끄러워. 자, 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풀면서 이 소리 막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게 쌤이 노렸던 거야. 자, 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여기서 반응물들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주자. 그게 바로 반응 엔탈피였어요. 찾아보자. 반응물질 H2O죠. 자,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를 찾아봐야 줘야 되는데, 자, H2O 2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O와 H 사이에 이 결합을 4몰 끊어내줘야 돼요 라는 소리. 근데 우리 아까 B에서 뭐라고 했냐면 B라고 하는 애들은 H와 O 결합 에너지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4배 해줘야 된다면 이거 다시 2배 해주면 되지? 2B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빼주세요. 생성물질의 결합 에너지의 합을 빼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생성물질 봐요. 산소 있죠? 산소에 1몰 있어요. 그러면 네, 이중결합 1몰 있고요. 이거네. A네. 그럼 이제 수소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겠지. 우리 수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지금 안 쓰고 있는 게요. 네,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몰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합 2몰 끊어내줘야 되니까 2X가 되죠. 이게 바로 델타 H고요. 델타 H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C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이 X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주면 X 쫙 나왔네. 그럼 우리 주어져 있는 보기에서 요거랑 똑같은 형태 1번 있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델타 H 반응물질 그리고 생성물질의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연습했던 바로 그 형태였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번을 봤더니 뭔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용액의 삼투압과 관련된, 삼투 현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였는데요. 아마 17번 처음 이런 그림을 보면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어떤 문제였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반투막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린더에 같은 질량의 용질 A, B가 녹아있는 A, B 수용액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나와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반투막 이제 있으면 삼투 현상 이런 현상이 생각이 날 거고요. 삼투 현상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삼투압 공부할 때 이런 U자관을 이용을 해서 삼투 현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U자관을 이용해서 공부했던 내용들 떠올려 볼게요. 자, 가운데 반투막 넣어주고요. 양쪽에 용액의 양이 똑같게 A, B 용액을 넣어줄게요. 자, 충분한 시간이 흘렀대요. 자, 충분한 시간이 흘렀더니 A의 양은 줄어들고 B의 양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용매 분자는 A에서 B 쪽으로 알짜 이동을 했구나.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A에서도 B로 물 분자가 움직이고 B에서 A로도 물 분자가 움직이는데 A에서 B 쪽으로 더 많이 넘어온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그쵸. A의 몰농도가 B의 몰농도보다도 더 작았거든. 한마디로 A에서 용매 분자들, 물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반투막을 더 많이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확률의 관점에서 봐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농도가 B가 더 진했습니다. 이런 상황. 자, 이렇게 해서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평형에 도달해서 양쪽에 용액의 높이 차이가 생겼고요. 이 높이 차이가 바로 삼투압의 차이일 거야. 뭐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때의 농도를 A-B-라고 한다면 두 개의 용액의 농도가 서로 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잠깐 순간 움찔해요. 왠지 같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런데 아니요. 여전히 얘네들이 조금 더 농도가 진합니다. 물론 용매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 차이들보다는 A는 더 진해졌고 B는 조금 연해져서 그 농도 차이가 줄어들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농도 차이는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쌤이랑 이거 수능 개념인가 수능 특강 할 때 이미 한번 정리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지금 쌤이 표시한 부분 있지. 네, 이 노란색 부분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조금 편의상. A에서부터 B로 물 분자들이 이동하는데 어떤 애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용액 속에 용매랑 용질이 몇 대 몇의 비율로 섞여 있는지, 즉 용액의 농도가 영향을 미치겠죠. 용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넘어오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B에서 용질과 비용액에서 용질과 용매가 차지하는 그 비율 덕분에 뭐 일정한 속도로 용매 분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B는 A와 다르게 누가 생겨났냐면요. 여기 높이 차이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높이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해주는 힘이 생겼다라는 소리죠. B라고 하는 애들이 A보다도 A 용액보다도 농도가 진해. 그래서 용매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본다면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힘을 줘서 눌러버리는 거지. 자, 그럼 이 누르는 힘들 덕분에 물 분자들이 조금 이동하는데 영향을 받아서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A로 왔다 갔다 하는 물 분자들, 용매 분자들의 이동 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또 다른 요인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대기압도 있기는 해요. 네, 대기압도 양쪽에서 용액들을 눌러주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양쪽에서는 대기압이 똑같은 힘으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대기압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이렇게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용액의 높이 차이가 생기지 않죠. 그럼 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용액을 추가로 눌러주는 힘, 즉 물 분자 더 잘 가라 밀어주는 힘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A와 B 양쪽에서 용매 분자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게 평형 상태.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농도가 서로 똑같아져야 합니다. 이거잖아. 우리 아까 용매 분자들이 이동하는데 어떤 애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냐면 농도가 영향을 미칠 거고 대기압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이 높이 차이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어요. 두 개 비교해 주세요. 양쪽에서 용액을 눌러내고 있는 대기의 압력은 똑같습니다. 높이 차이 없죠. 그럼 결국 얘네들의 농도도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된다고. 이게 바로 U자관과 지금 누워있는 관의 차이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두 개 차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17번 별표해두고 이 그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자, 그렇다면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 그림에서 양쪽 용액의 농도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삼투압에서 얘기할 때 농도는 몰농도를 주로 다루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몰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4V예요.
이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A가 뭐 예를 들어서 4N만큼 들어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까? 여기 볼게요. 용액이 2V/L예요. 양쪽의 몰농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안에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으면 돼? 2N만큼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런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용매 분자는 움직이지만 용질 분자는 이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럼 가에서도 A 수용액에 용질이 4N만큼 있어야 되는 거고 B 수용액에는 용질이 2N만큼 있어야 돼요. 이게 3V만큼에 있었던 거고 얘네들이 3V만큼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왠지 X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용액의 부피는 똑같은데 용질의 몰수가 절반이 됐죠. 그러면 몰농도가 절반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몰농도 원래 0.02 몰농도였는데 얘네들 그거의 절반 0.01 몰농도입니다. 라는 걸 찾았습니다. 어머나,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보기에서 기억과 니은이 사실 바로 해결이 됐어. 자, 기억과 니은에서 뭐라고 하는지 살펴볼게요. 나에서 물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계속 양쪽으로 물 분자들은 통과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통과하는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평형에 도달했을 뿐이에요. 니은 볼게요. X는 0.01이다. 네, 바로 확인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D급 분자량 B는 이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분자량 B, 이것도 여기에서 확인하면 돼. 지금 A랑 B 질량이 서로 똑같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몰수라고 하는 애들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내용이었거든. 질량은 똑같은데 몰수비가 어떻게 됐어? 4N 대 2N으로 2 대 1이죠. 그럼 분자량 B는 어떻게 되면 돼? 1대 2가 되면 되는 거죠. 반비례니까. 자, 근데 분자량 B는 2대 3이다? 아니지. 그래서 맞는 답은 니은 하나,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17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잘 넘어온 거고 이제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5도씨 1기압에서 2개의 열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요. 표는 25도씨 1기압에서 4가지 물질의 생성 엔탈피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를 쭉 봤더니 X를 구하래. X가 NH3의 생성 엔탈피거든. 그리고 문제 다시 잘 보시면요. 결국 이 표에 주어져 있는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의 델타 H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이결혼 반들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그래서 반응물에서부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빼는 거였는데 생성 엔탈피를 사용할 때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빼주세요. 요 관계 이용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생성물 일단 NO2 나왔습니다. 지금 서로 같은 물질들은 물질의 상태가 다 똑같으니까 상태는 생략을 할게요. 오케이, NO2가 4몰 만들어졌으니까 NO2의 생성 엔탈피 곱하기 4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H2O 물 만들어졌네요. 생성 엔탈피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90이래요. 그럼 결국 물의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290에다가 6몰 만들어졌으니까 곱하기 6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빼겠습니다. 자, 반응물 봐야죠. NH3의 생성 엔탈피 그리고 4몰이니까 곱하기 4x 해보도록 할게요.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 가장 안정한 원소죠. 가장 안정한 원소의 생성 엔탈피는 0이니까 그대로 0.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게 마이너스 1400kJ이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X잖아. 근데 여기 미지수가 하나 더 있어요. NO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결국 얘네들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안 사용한 정보 하나 있어요. 네, 첫 번째 식 똑같이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산화질소의 생성 엔탈피, NO2의 생성 엔탈피 2몰이 있어요. 자, 여기서 뺍니다. 반응물 누구 있냐면 일산화질소 있고요. 일산화질소의 생성 엔탈피가 90이야. 자, 90 몇 몰? 2몰이에요. 그리고 산소의 생성 엔탈피는 0이라고 했죠? 그럼 요렇게.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10kJ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 나왔다. 자, 얘네가 마이너스 180이니까 여기가 70이 돼야 되고 따라서 NO2의 생성 엔탈피는 35입니다. 라는 거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거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지.
140. 그리고 얘네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740. 그리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4x 해주면 요만큼이 나와야 된대.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600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게 바로 플러스 2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럼 맞는 답은 3번이요. 이렇게 나왔죠. 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빼자?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대입하시면 선생님 생각엔 오히려 17번보다 18번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17번은 주어져 있는 실험 기구를 알고 있었으면 쉽게 해결을 했을 거고요. 네, 몰랐으면 좀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될 것 같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시 그것만 잘 생각해서 대입하셨으면 쌤처럼 사칙 연산에 약하지만 않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럼 기체면 PV는 nRT. 일단 얘네들 적어놓고 시작을 해보려고요. 가봤습니다. T켈빈에서 실린더 1, 2에 그림과 같이 헬륨과 네온을 각각 넣었습니다. 꼭지 A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꼭지를 닫습니다. 꼭지 A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헬륨이 실린더와 진공 상태에 있던 지금 강철 용기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 헬륨의 전체 압력은 일정해져요. 온도 일정하겠죠. R도 일정해요. 그럼 결국 용기의 부피에 따라서 용질들이 기체 분자들이 나눠서 들어갈 거라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헬륨이 3A만큼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1대2의 비율로, 즉 A, 2A만큼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꼭지를 닫았죠. 이 상태에서 꼭지 B를 열고요. 다시 네온까지 잘 골고루 섞이도록 둘게요. 네온은 그냥 우리 3B만큼 있었다라고 해볼까? 그럼 역시 2대1의 비율로 2B 그리고 B로 나눠져서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꼭지 B를 열었으니까 여기에 있던 헬륨 기체도 일부가 다시 넘어왔을 것 같아. 자, 뭐 그런 상태까지 우리 쭉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전체에는 기체가 얼마 존재하는 거냐면 2A 더하기 3B만큼 기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고정장치를 모두 제거하고요. 2T 켈빈으로 온도를 유지하자라는 거. 그럼 여러분 고정장치를 제거했다라는 건 이 내부 기체의 압력과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을 서로 일정하게 맞춰줄 거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럼 우리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정보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다 했을 때, 실험이 다 끝났을 때 실린더의 부피는 2, 3 이렇게 된대요. 얘네들의 부피가 2리터가 되는 거고, 자, 이쪽 실린더의 부피가 3리터가 된대요. 라에서. 자, 그럼 우리 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PV는 nRT지. R 상수니까 일정해서 무시해줘요. 양쪽 모두 2T 켈빈이니까 온도도 똑같아요. 그럼 결국 압력과 부피의 곱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야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 양쪽 모두 피스톤을 다 고정장치를 풀어놨기 때문에 밖에서 눌러주는 기체의 대기압 1기압이 내부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압력도 양쪽 모두 1기압으로 똑같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기체의 몰수랑 비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실린더 A에서는요 헬륨만 A만큼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2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볼게요. 헬륨과 네온을 모두 다 더해서 2A 더하기 3B만큼 기체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2리터, 3리터 총 5리터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4A 더하기 6B가 5A니까 A는 6B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헬륨 18B만큼 넣어줬던 거고 지금은 6B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였냐면 다 과정 후에 그때 네온의 부분 압력이 궁금했대요. 자, 그럼 다 과정 후 여기 용기 안에 있는 네온의 부분 압력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역시 기체 PV는 nRT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기준을 잡아야 돼.
우리 비교를 해서 비례식으로 접근할 거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라로 잡겠습니다. 라에서 헬륨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자, 그럼 헬륨의 압력이 얼마? 1기압이죠. 부피가 얼마? 네, 2리터입니다. 그럼 이 안에 헬륨이 몇 몰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결국 6B만큼 들어가 있기로 했어요. 우리 R은 어차피 상수니까 항상 무시 해도 괜찮죠? 비례 관계에서는. 자, 오케이. R 무시하고 그럼 결국 절대 온도 2T였어. 자, 2T. 이런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라고? 다일 때 네온이 궁금하다고 했죠. 그럼 네온에 대해서 해볼게요. 네온의 부분 압력 몰라요. X. 근데 네온이 전체 3리터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부피는 3. 그럼 이 안에 네온이 얼마만큼 있니? 3B만큼 있고요. 이때 온도가 얼마니? T예요. 그럼 결국 땡땡땡땡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없어지면 6x가 1입니다. x는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PV는 nRT 이것만 계속 활용해 주시면 돼요. 물론 다로 갔다가 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PV는 nRT.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볼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제 요 형태만 봐도 기체에 대한 문제, PV는 nRT 이거 다시 한번 쓰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얘네 문제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T켈빈, T켈빈, 네,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R도 일정해요. 그럼 결국 PV는 N이라고 하는 관계에 사용해보면 되겠구나 라고까지 돼서 쌤은 이 관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그림과 같은 실린더에 A, B, 헬륨, 아르곤을 넣었으니까 A의 몰수는 PV 3만큼 있고요. B도 PV 3만큼 있고요. 헬륨도 PV 3만큼 있습니다. 네, 모두 같은 양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르곤은 PV, 오케이, 2P만큼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자, 이런 상태.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헬륨의 부분 압력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헬륨의 부분 압력이 5분의 4 기압이래요. 5분의 4. 지금은 1이었지. 근데 5분의 4 압력이 줄었다라는 거는 맞아요. 부피가 증가했을 거야 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PV는 항상 헬륨 3이 나와야 된대. 근데 지금 압력이 5분의 4로 줄었거든요. 그럼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분의 15가 되어야 부피와 압력을 곱했을 때 3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쪽 용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4분의 5리터로 바뀌었어요. 4분의 15리터로. 그런데 지금 전체는 5리터였거든. 그러면 아르곤이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4분의 5리터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점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반응을 완결을 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T켈빈 온도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때의 아르곤의 압력을 측정을 했더니 바로 2기압입니다 라는 정보까지 주어졌습니다. 아르곤의 압력이 2기압이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압력도 얼마? 똑같이 2기압이에요 라는 정보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점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반응을 시켜볼게요. A와 B가 반응을 하면 C가 만들어집니다. A와 B가 모두 똑같이 3, 3 들어가 있어요. 자, B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다. 1, 2, 3 뭐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B가 먼저 사라질 거라고. 자, 그러면 그때 A가 이만큼 사라지고 C가 그거의 2배만큼 생성된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A는 이만큼, B는 없고요. 여기는 2A 있습니다. 그럼 전체 몰수는 3 플러스 A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에서 정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었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피스톤을 고정장치를 풀어놨기 때문에 양쪽의 기체들의 압력이 어때요? 서로 똑같은 상태예요. 그럼 결국 부피가 의미해 주는 게 몰수라고. 부피비가 몰수비예요. 우리 여기 먼저 보자. 전체 9만큼 입자가 있을 때 그게 4분의 15리터래요. 3분의 1이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가 3분의 1배 돼야지. 그러면 네, 아르곤이 3만큼 들어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다해서 알려준 정보를 또 쓰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다 했어. 다 반응을 했더니
아르곤의 압력이 얼마가 됐냐면 2기압이 됐대요. 오케이. 자, 우리 PV는 몰수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아르곤의 압력이 2기압이라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2분의 3리터여야 돼요. 근데 지금 전체가 5리터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2분의 7리터가 되어야 되네. 여기까지 됐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기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 P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P 처음에 아르곤이 2리터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의 압력입니다. 우리 PV를 몰수라고 뒀어요. PV가 얼마야? 2P. 그게 3. 그럼 P는 얼마?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기억이 틀린 보기다. 자,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냐면 B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 B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 아르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2분의 3리터,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2분의 7리터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3 있을 때 3리터예요. 2분의 3리터예요. 그러면 2분의 7리터라면 이 안에 기체들이 7만큼 존재해야지. 헬륨은 반응 안 해요. 항상 3 있어요. 자, 오케이, 3. 거기에다가 반응 후 A와 C가 이만큼 남아있어요. 얘가 4여야지. 그래서 4 더하기 3에서 7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A가 얼마냐면 A가 1이었어요. 그럼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B가 3입니까? 3입니다. 니은 맞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다 과정 후 C의 부분 압력은 C 얼마 있냐면 2 있어요. 전체 7 중에 C가 차지하는 비율 2라고요. 자, 그러면 C의 몰분율은 7분의 2죠. 그런데 이때 아르곤이 나타내는 압력이 2기압. 고정장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혼합기체가 나타내는 압력도 2기압. 그럼 전체 압력에서부터 몰분율 곱해주면 7분의 4기압. 이게 바로 분압이 될 거고요. 그럼 맞는 답은 네, 디귿은 맞는 말이네요. 자, 맞는 답은 니은과 디귿에서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4월 학평 4월 화투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19, 20은 PV는 NRT만 잘 사용하면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 충분히 다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 열심히 보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설까지 마무리 복습까지 한다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봤던 그 포인트들, 내가 조금 약했던 부분들 잘 생각하고 복습하시면요, 우리 분명히 나중에 실전에서는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쌤하고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